안녕하세요. 전 서울에 살고 있는 40대 전업주부입니다. 막장 드라마 같던 일이 시댁을 휩쓸고 지나간 것도 벌써 10년이 다 되어 가네요. 살면서 이런 일을 겪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생각하며 살았는데 사연을 듣다 보니 생각보다 꽤 많은 사람이 삶에서 막장을 마주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용기를 내어 사연을 보내봅니다. 사건이 일어날 당시 남편과 전 결혼한 지 2년째 되는 부부였어요. 남편은 가정적일 뿐 아니라 저의 삶을 존중하는 사람이었어요. 오래된 회사 생활로 많이 지쳐있는 제게 남편은 큰 활력소가 되었죠. 남편은 번역 일을 하고 있었는데 프리랜서로 활동을 해 스케줄 조절이 얼마든지 가능했어요. 그런 남편이 집안일을 독차지해주며 전 다른 맞벌이 부부보다는 비교적 편하게 회사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맞벌이 부부보다는 수입은 적었지만 적게 벌면 적게 쓰면 되니 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저흰 두 사람 다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에 만족하며 살고 있는 평범한 부부였습니다. 삶의 만족도가 높은 편이다 보니 얼굴 붉히는 일도 거의 없었어요. 그런 저희 부부에게 문제가 있다면 역시나 시댁이겠죠. 정확히는 어머님과 저희 부부의 문제가 되겠네요. 남편의 친모는 남편이 어릴 때 돌아가셨고 지금 저희와 문제가 일어나는 어머님은 새엄마였어요. 어머님은 아버님과 결혼하셔 슬아의 자식을 따로 가지시진 않으셨고 남편과 아주버님을 자기 자식처럼 키우셨다고 전해 들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아주버님만으로요. 어릴 땐 어땠는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제가 남편과 연애부터 해서 결혼까지 그리고 결혼 생활을 이어가는 동안에도 남편과 어머님의 사이는 대면대면했어요. 어머님도 남편에게 애정이 크지 않아 보였고 남편 역시 그런 어머님에게 살갑게 굴진 않았죠. 간단한 인사치레만 주고받는 두 사람과는 달리 아주버님과 어머님의 사이는 좀 더 모자 사이 같았어요. 일단 어머님의 행동이 남편을 대하는 행동과는 완전히 달랐는데 우선 호칭부터가 달랐죠. 남편에겐 그냥 이름만 부르는 대신 아주버님에겐 말끝마다 우리 아들을 붙이셨죠. 처음엔 그런 어머님의 차별을 보며 아주버님은 어머님이 재혼하시며 데리고 온 자식인가? 하는 생각도 했던 적이 있었어요. 하여튼 그런 차별을 받으니 남편도 어머님께 어느 순간부터 살갑게 대하기가 싫었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순간부터 어머님이 형만 예뻐한다는 느낌이 들었어. 그래서 그런지 나도 어머님한테 정붙이기가 힘들더라고. 그렇게 거리를 두다 보니까 나중엔 꼭 해야 하는 말 아니면 대화도 없었지. 혹시 당신이 어릴 때 큰 사고라도 친 거 아니야? 뭐 나쁜 친구들이랑 어울려 친구들 괴롭히는 건 물론이고 막 가출까지 하는 비행 청소년? 아, 방금 상상했는데 웃겼어. 하여튼 그래서 어머님이 당신한테 두 손 두 발 다 들고 포기하신 거 아니야? 그렇지 않고서야 두 아들을 그렇게까지 다르게 대할 이유가 없잖아. 아니야. 난 모범생에 가까웠다고. 어린 마음에 어머니한테 칭찬 한번 듣고 싶어서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당신은 모를 거야. 그렇게까지 해도 칭찬 한마디 들어본 적이 없었어. 사고 친 건 오히려 형이었지. 고2 때까지 주변 학교 돌면서 도장 깨기까지 하고 다녔다니까. 뉴스에 나오는 그런 왕따나 학교 폭력 이런 사고는 안 쳤는데 싸움질은 그렇게 하고 돌아다녔어. 그나마 고3 때부터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갑자기 정신 차리고 공부만 하기 시작해서 지금 평범하게 회사 다니면서 사람 꼴로 사는 거지. 아니었으면 아마 뉴스에 나오지 않았을까? 하여튼 그렇게 싸우고 다녀도 어머니는 형만 예뻐하셨었어. 들으면 들을수록 어머님의 행동이 이상했지만 나름 어머님만의 말 못할 이유가 있겠지 했어요. 그 말 못할 이유가 제 생각과는 달라도 너무 다른 장르여서 충격적이긴 했지만요. 어머님과 남편의 사이가 이렇다 보니 당연히 저에게도 큰 관심이 없으시겠지 하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오히려 그 반대더라고요. 어머님은 남편에게 받지 못한 효도를 저에게만큼은 받고 싶으신 건지 저를 들들 볶기 시작하셨어요. 예, 한
한 집안의 며느리가 됐으면 집안 어른들께 아침 저녁으로 인사차 전화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니? 내가 아침 저녁으로 얼굴 비추라는 것도 아니고 너 편하라고 전화로 대신해준다는데 그게 뭐가 그렇게 힘이 든다고 전화 한 통이 없는 거니? 꼭 이 다 늙은 노인네가 너한테 전화해서 이런 소리까지 해야 하나 이 말이다. 아침 저녁으로요? 그래. 왜? 싫으냐? 넌 밤새 노인네들이 무사한지 궁금하지도 않은 게야? 밤새 일이 있어봤자 얼마나 큰일이 있다고. 아니, 어머님 말씀이 100번 옳다고 해도 시댁엔 어머님의 관심과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아주버님도 계시는데 제가 굳이 아침 저녁으로 연락을 해야 하나요? 전 고민할 필요도 없는 고민을 하느라 대답할 타이밍을 놓쳤고 어머님은 재빠르게 다음 요구사항을 내놓고 계셨죠. 그리고 집에는 왜 이렇게 안 오는 게야? 적어도 주말에 한 번씩은 들려서 얼굴도 보고 해야 하는 게 기본 아니니? 아, 어머님, 전화는 자주 드리도록 노력할게요. 그리고 찾아뵙는 것도 노력해보는데 아무래도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주말마다 찾아뵙는 건 힘들 것 같고요. 힘 닿는 대로 자주 찾아뵙도록 할게요. 이거 봐라. 결국 내 뜻은 다 무시하고 네 뜻대로 다 하겠다고 하는구나. 어쩌다 이런 고집센 것이 며느리로 들어와서는. 고집이 아니라요, 어머님.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고 싶지 않아서 그래요. 말로만 네 알겠어요, 어머님 하고서 못 지키게 되면 그게 더 어머님 마음을 상하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러니까 너무 섭섭하게만 들으시지 마시고 제 상황도 좀 이해해 주세요. 아유, 요새 며느리들 무섭다고 하더니 널 보면 진짜 그 말 틀린 것이 하나 없구나. 어찌 시어미 말에 단 한마디도 지는 법이 없니? 이러니 내가 널 예뻐하려야 예뻐할 수가 있겠니? 늘 이런 식이었어요. 과한 요구를 하시면서도 전혀 과하다고 느끼시지 않는 어머님과 곧 죽어도 빈말은 하지 않는 저. 그야말로 칼과 방패의 싸움과도 같았어요. 하지만 그런 저도 며느리였고 계속 무시하기엔 곤란한 상황인 것도 분명했죠. 그래서 전 남편을 어르고 달래 한 달에 한 번 정도 시댁으로 향했어요. 이런 저희 부부가 어머님의 마음에 들 리가 없었고 그렇게 저희 부부와 어머님은 얼굴 붉히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어머님은 남편은 혼낼 수 없으니 저에게 이상한 꼬투리를 잡으시며 저를 혼내기 일쑤였고 그런 모습을 지켜만 보고 있을 리 없는 남편은 제 방패막이가 되어 어머님과 거침없이 맞서고 남편의 행동에 마음이 상할 대로 상해버린 어머님은 절 또 괴롭히셨죠. 그렇게 반복되는 상황은 정말이지 지겹고도 최악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저에겐 한 줄기 빛과도 같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주버님의 결혼 소식이었죠. 결혼에 관해 아무 말도 없던 아주버님의 갑작스러운 결혼 발표는 시댁 식구에겐 큰 기쁨을 가져다 주었어요. 물론 저에게도요. 형님이 생기면 이 메비우스 띠와도 같은 상황이 조금은 나아질 것이라 생각했으니까요. 예비 형님이 되실 분은 저보다 한 살이 많고 부모님은 계시지 않는다고 전해 들었어요. 그래서 상견례 대신 밖에서 시댁 식구, 저, 그리고 예비 형님 이렇게 간단한 식사로 상견례를 대신한다고 전해 들었죠. 그래서 예비 형님은 편한 자리라고 생각했었을까요? 약속 장소로 나간 저는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예비 형님은 제 입이 다 벌어지게 시원한 차림으로 약속 장소에 나타나시더군요. 형님은 눈을 어디에다 두어야 할지 알 수 없는 깊이 파인 끈 민소매에 아주 짧은 반바지를 입고 있었어요. 그 당시 계절이 여름이긴 했지만 좀 과하게 드러냈더군요. 저요, 그렇게 고지식한 사람 아닙니다. 저도 숨쉬기도 힘든 날씨엔 민소매도 입고 짧은 반바지도 입어요. 그런데 상견례를 대신하는 자리에 그런 차림은 아니지 않나요? 전 별것도 아닌 것에 내가 너무 오바해서 생각하나 하는 마음에 식구들의 눈치를 살피니 모두 저와 같은 생각인지 표정이 어둡더라고요. 단 한 사람, 어머님만 빼고요. 어머, 우리 맏며느리가 될 아가씨는 더위를 많이 타나 보구나. 젊어서 그런지 그런 옷도 잘 어울리는구나. 연예인 같아.
그렇지 않아요, 여보? 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어머, 연예인이요? 감사합니다, 어머님. 식사 나오기도 전 파혼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겠다는 제 예상과는 달리 어머님은 진심으로 형님을 마음에 들어 하시더라고요. 도무지 개념이란 없어 보이는 형님이 왜 마음에 쏙 드신 것인지 저와 남편은 이해할 수 없었지만 어찌되었든 식사 자리는 잘 마무리되었어요. 자리가 마무리될 때쯤 형님이 자신이 그래도 맏며느리이니 부모님을 모시고 살고 싶다고 했을 땐 아버님까지 크게 기뻐하시며 웃으시는데 뭐 어찌되었든 다들 좋으면 되었다고 생각했어요. 한동안 남편과 저의 대화 주제는 형님이 될 수밖에 없었죠. 아니, 그런데 여보, 형님 말이야. 어른 모시고 살 분처럼은 안 보였는데 정말 의외이지 않아? 뭐 형이 워낙 효자이긴 하잖아. 그러니까 형 뜻에 따라 줬겠지. 그래도 시부모 모시고 사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텐데 의외긴 해. 사실 난 처음에 그 옷차림 보고 너무 놀라서 욕이 튀어나올 뻔했다니까. 눈 둘 곳이 없어서 밥 먹는 내내 음식만 보느라 나중엔 목이 다 뻐근하더라니까. 맞아. 당신 계속 고개 숙이고 밥만 먹었잖아. 나 그때 웃겨 죽는 줄 알았어. 당신은 웃겼지? 난 진짜 아팠어. 어쨌든 다 좋다니 됐지 뭐.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제발 이제 나한테 관심 좀 줄이셨으면 좋겠어. 형님도 계시니까 좀 나아지시겠지? 내심 기대했는데 저의 기대는 산산이 부서지고야 말았죠. 형님은 말씀하신 대로 시댁으로 합가해 지내기 시작했고 어머님은 형님과 지나치게 짝짝꿍이 잘 맞다 싶더니 둘이 합심해서 저를 괴롭히기 시작했습니다. 가끔 시댁에 혼자 가는 날이면 두 사람은 소파에 엉덩이를 딱 붙이고 앉아 입으로 저를 부려먹기 시작하는데 속이 부글부글 끓더라고요. 둘째야, 그 설거지 다 하고 과일 좀 깎아오거라. 아가, 사과 먹을래? 배 먹을래? 전 둘 다 먹고 싶어요, 어머님. 그래? 그럼 둘 다 먹으면 되지. 들었지? 사과랑 배, 둘 다 깎아오렴. 아, 형님, 전 사과랑 배가 어디 있는 줄도 모르는데 드시고 싶으시면 직접 깎아 드시는 게 더 빠르고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참다 제가 이렇게 말하니 돌아오는 대답이 참으로 사람 할 말 없게 만들더라고요. 그깟 과일 깎는 일이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네 형님을 부려먹으려고 하니? 네 형님은 시부모들 모시고 살면서 평소에 쉴 새 없이 일만 한다. 그런 네 형님이 넌 불쌍하지도 않니? 나 같으면 네 형님이 돕는다고 해도 앉아서 쉬라고 하고 혼자 다 해줄 텐데 어쩜 저렇게나 게으르고 생각이 없는 건지. 그리고 넌 네 형님 일 많이 해서 손에 주부습진 생긴 것도 못 봤니? 그런 거 보고도 형님한테 뭘 해달라고 하고 싶어? 어머님, 저 여기 너무 따가워요. 약을 발라도 소용도 없고 병원을 다시 가봐야 할까 봐요. 그래? 조금 있다가 나랑 병원에 가보자꾸나. 영양제라도 맞아야 하나? 누가 보아도 목이 물려 힘차게 긁은 자국을 주부습진이라 우기며 저에게 일이란 일은 다 미루는데 개념 없는 사람끼리 힘을 합치니 이길 수가 없겠더라고요. 형님 손톱에 곱게 얹어진 네일 장식마저 얄밉게 느껴졌어요. 그나마 가끔 있는 일이니 참고 넘길 수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턴 새 식구 핑계를 대며 주말마다 부르기 시작하는데 진짜 미칠 지경이었습니다. 남편도 딱히 달가워하는 반응은 아니었지만 아버님까지 연락이 오셔 압박을 주시니 무시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아가야, 이번 주 주말에 올 수 있니? 네? 그게요, 아버님. 제가 평일에 출근도 하고 야근도 많아서 주말에 좀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지 말고 웬만하면 좀 오거라. 집에 새 식구가 들어온 지가 언젠데 첫째네랑 너희 아직까지 서먹서먹하지 않느냐? 그게 자주 못 봐서 그래. 얼굴 익힐 때까지만이라도 자주 와주렴. 아가, 이 아비 부탁이야. 네, 알겠어요, 아버님. 그럼 주말에 뵐게요.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도저히 안 갈 수가 없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새 식구도 들어왔고 가족들이 있을 땐 일도 시키지 않는데 시댁 가서 밥 먹고 오는 일이 뭐 그렇게 미칠 지경이냐 하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네, 저도 처음엔 그렇게 좋은 생각으로 남편과 시댁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은 저희의 좋은 마음을 싹 다 망쳐놓기에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었죠. 제가 다 만든 음식을 형님에게 간을 보라고 시키시곤 마치 형님이 한 음식처럼 아버님께 드리는 건 약과였고 남편과 제 앞엔 나물, 김치 반찬만 밀어주시고 고기를 비롯한 각종 메인 음식은 나머지 식구들 앞에 몰아놓고 드시더라고요. 혹시나 제가 남편을 챙겨주기 위해 젓가락이라도 들이밀 때면 참 뻔한 방법으로 절 제지하셨어요. 둘째야, 네 아버님 국이 입맛이 맞으신가 보구나. 가서 국 좀 더 떠다 드리거라. 네? 아, 네. 국만 더 드리면 될까요? 괜찮은데 당신도 참. 우리 며느리 밥도 제대로 못 먹게. 아가, 난 괜찮으니 앉아서 마저 식사하거라. 괜찮기는 아까부터 다 먹은 국그릇 바닥만 긁고 계셨으면서. 오늘 국이 맛있긴 하죠? 그거 당신 맏며느리가 특별히 신경 써서 끓인 거예요. 그러니 한 그릇 더 하세요. 당신이 맛있게 많이 먹어줘야 맏며느리가 더 힘내서 실력 발휘를 하죠. 그게 또 그렇게 되는 건가? 그럼 한 그릇 더 먹어야지. 아가, 미안하지만 한 그릇 더 부탁하마. 이런 상황이 반복되니 알겠더라고요. 어머님은 저와 남편을 그냥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개무시를 한다는 사실을요. 그렇지 않아도 사이가 좋지 않았던 어머님과 저희 부부 사이는 아주버님의 결혼과 동시에 더욱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어머님의 시집살이도 힘들었는데 거기다 형님까지 보태고 나서니 사이는 더욱 나빠지고 전 더 힘들어졌어요. 그래도 남편은 키워주신 정을 생각해서 참아보려고 노력하더군요. 그런 아들의 노력을 아시는 건지 모르시는 건지 어머님은 생전 남편에게 하지 않던 전화까지 해대시며 남편의 속을 긁기 시작했어요. 저와 남편은 정말 미치겠단 말이 딱 맞을 정도로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고 남편은 휴대전화가 울리기만 해도 미간을 찌푸릴 만큼 예민해졌고 전 머리카락이 우수수 빠지기 시작하더니 30대 초반의 나이에 원형 탈모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결국 남편은 어머님의 전화 공격에 폭발을 부리고야 말았어요. 예, 넌 그렇게 집에 오기가 싫으니? 네? 다짜고짜 전화하셔서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무슨 말씀? 진짜 몰라서 묻는 게야? 너 어쩌다 집에라도 오는 날이면 도살장 끌려오는 소새끼 마냥 인상은 잔뜩 찌푸려서는 말도 한마디 하지 않고 묻는 말에 대답이나 하다 가지 않니? 그렇게 오기 싫었으면 오지를 말든가. 이왕 왔으면 네 형처럼 살갑게 좀 굴다가 갈 순 없는 거니? 요즘 심심하세요? 뭐? 요즘 심심하시냐고요. 그렇지 않고서야 왜 갑자기 제 표정에 관심을 다 보이세요? 이때껏 제가 울든 웃든 관심도 없으셨잖아요. 그리고 살갑게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실 거면 최소한 먹는 거로 차별은 하지 마시고 그 단어를 사용하셔야 하지 않을까요? 저랑 집사람 앞에는 풀떼기만 가득하고 어머니께서 생각하신 어머니 식구들 앞엔 그야말로 진수성찬. 그런 꼴을 당하는데 어머니 같으면 웃음이 나오나요? 그 밥상 엎어버리고 싶은 거 어머니가 아끼는 그 세 식구 때문에 겨우 참아드린 줄이나 아세요. 너 지금 밥상을 엎어버린다고 했니? 엄마한테 그게 할 말이야? 내가 아무리 네 친엄마가 아니라지만 내가 널 끼고 키운 게 몇십 년인데 어떻게 그런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할 수가 있니? 내가 이런 꼴이나 보려고 널 지극정성을 다해 키운 줄 아니? 지극정성이라 어머니께서 알고 계시는 지극정성과 제가 알고 있는 지극정성이 참 많이 다른가 보네요. 제가 아는 지극정성이란 어머니께서 형한테 쏟은 그 정성을 보고 지극정성이라고 하는 거고요. 저한텐 그냥 방치했다는 말이 더 어울리진 않을까 싶은데요. 너 참 말을 이상하게 하는구나. 아주 이상한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하는 말인데 난 누가 뭐래도
너희 형제 차별 없이 똑같은 마음으로 똑같이 사랑하며 키웠다. 너희 둘 다 내가 낳진 않았지만 마음으로 낳은 자식인 건 같은데 내가 왜 두 아들을 차별두며 키우겠어? 그러니까요. 저도 그게 참 이해가 되지 않긴 한데 어머니는 그 이해되지 않는 행동을 참 꾸준히 하시더라고요. 이참에 도대체 왜 그렇게 저한텐 모질게 대하셨는지 이유라도 떠오르시면 꼭 이야기해 주시고요. 끊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드릴게요. 저요, 어머니께서 저한테 차별하시든 무관심을 주시든 아무 상관없거든요. 그런데 제 집사람한테도 그런 식으로 대하는 거 저 못 참습니다. 그런 취급이나 받으라고 저한테 시집 오라고 한 거 아니고요. 그런 취급 받을 사람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한 번만 더 형수님이랑 집사람 차별해서 대하시면 저 다신 그 집 안 갈 거니까 그런 줄 아시고 들어가세요. 이만 끊겠습니다. 남편은 언성을 높이며 폭발해버렸고 전 그런 남편이 참 고맙고 멋있으면서도 불안했어요. 남편에게 한 소리를 들은 어머님이 절대 그냥 넘어가실 리가 없기 때문이었죠. 아니나 다를까 말을 어떻게 전하신 건지 크게 화가 나신 아버님께서 전화하셨고 그날 남편은 아버님과도 언성을 높이고야 말았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을 했길래 네 엄마가 저렇게 서럽게 울어? 다 들으셨으면서 뭘 또 물으세요? 다 들었더라도 네 상황은 또 다를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 말해봐. 도대체 네 엄마랑 왜 그렇게 싸웠는지 말이다. 이때껏 잘 참던 네가 이번엔 참지 않은 데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 제가 말씀드리면 믿기는 하실 거예요? 아버진 늘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어머니 편이셨잖아요. 네가 나이가 몇 살인데 네 편 내 편을 따지는 게야? 제가 오죽하면 이 나이 먹고 편을 따지겠어요. 하긴 이런 생각은 애초에 하시는 분이 아닌데 제가 괜한 어리광을 부렸네요. 그런데요, 아버지, 제가 처음부터 이랬을까요? 그리고 처음부터 참기만 했을까요? 저도요, 말도 해보고 때도 써보고 울기도 해봤는데 아무도 제 이야기는 들으려고 하지도 않으시니까 입을 닫았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 지금 같은 순간에도 하고 싶은 말이 없는 거고요. 아휴, 이 녀석아, 나도 다 알고 있다. 네 엄마가 너보다 네 형에게 더 관심을 쏟고 있는 거. 그건 너도 알다시피 네 형이 장남이기도 하고 워낙 살갑게 구니 그런 것이 아니냐. 그러니 너도 지금부터라도 네 엄마한테 마음을 좀 열고 살갑게 굴면 얼마나 좋아. 또 제 잘못이죠. 어머니는 저한테 마음을 활짝 열고 잘 대해주시는데 제가 마음이 꼬일 대로 꼬여버려서 어머니한테 배은망덕하게 굴고 있었네요. 죄송합니다. 어머니께도 둘째 아들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전해주세요. 그리고 한동안은 찾아뵙지 못할 것 같습니다. 어머님도 저 보고 싶지 않으실 것 같고요. 뭐야? 지금 부모랑 인연이라도 끊겠다는 그 말인 거야? 그런 뜻으로 드린 말씀은 아닌데 그러고 싶으시다면 그래도 상관은 없어요. 그럼 바빠서 이만 끊겠습니다. 똑 닮은 부자의 한 채의 양보도 없는 전쟁은 결국 이렇게 끝이 나고야 말았어요. 하루에 부모님과 다 싸워버린 남편은 여러모로 마음이 허한지 제 품에 와서 안기더라고요. 전 그런 남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피도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아들 둘을 마음으로 품어준 아내를 탓할 수도 그렇다고 상처받은 마음을 뿜어내는 아들을 탓할 수도 없는 아버님의 심정도 이해하지 못하는 건 아니었지만 참 그날은 아버님이 원망스럽더군요. 제 품에 안긴 남편은 이윽고 눈물을 흘렸고 그날 밤 저희는 함께 한참을 울었어요. 어머님도 어머님이지만 아버님과도 감정의 골이 꽤 깊더라고요. 전 그냥 두고만 보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날이 밝아올 때까지 깊은 한숨만 쉬던 남편은 해가 중천에 뜨고 나서야 깊은 잠에 빠져들었고 잠이 든 남편을 확인하고서 전 시댁으로 향했어요. 아버님이든 어머님이든 누구라도 상관없으니 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전 그렇게 누구라도 있겠지 하는 마음으로 시댁으로 향했고 시댁 대문이 보이는 순간 어머님과 형님이 다정하게 팔짱까지 끼고 나오시더라고요. 그런데 왜 그랬을까요? 다정한 두 사람을 보는데 준비했던 말들이 한 글자도 생각이 안 나더군요.
그야말로 머릿속이 백지장이 되는데 나쁜 일을 하다 들킨 사람처럼 황급히 몸을 숨겼어요. 그 상태로 마주했다간 두 사람의 맹공격에 어버버하고 당하기만 할 것 같았거든요. 골목길로 몸을 숨겨 큰 상자들 뒤에 숨어 있는데 어머님과 형님이 무어라 대화를 하며 걷다 진지한 이야기를 하는지 걸음을 멈추고 대화에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짧은 시간에 순간적으로 숨었던 터라 두 사람과의 거리가 꽤 가까웠고 지은 죄도 없는데 왜인지 들키면 절대 안 된다는 생각이 들며 몸을 잔뜩 웅크리던 그때였어요. 충격적인 대화 내용에 두 손으로 입을 틀어막아 버렸습니다. 얼마 후 둘은 멀리 사라져갔고 저는 온몸이 굳어버리고 말았죠. 전 일단 비어있는 시댁에 들렸다가 집으로 향했어요. 그리고 남편과 꽤 긴 시간 진지하게 대화를 했습니다. 제가 들은 모든 이야기를 남편에게 더하지도 빼지도 않고 말하려 애썼고 제 이야기를 다 들은 남편은 일단 기다려보라며 제가 시댁에서 가지고 온 물건을 가지고 나가더군요. 그렇게 시간은 흘러 주말이 되었습니다. 남편은 잔뜩 굳은 얼굴로 말하더라고요. 옷 입어, 나가자. 전 드디어 그날이 왔구나 했습니다. 남편은 외출 채비를 마친 저를 데리고 시댁으로 향했어요. 시댁엔 연휴 주말과 다름없이 온 가족이 다 모여 있었죠. 다른 것이 있다면 굳은 표정의 아버님과 그런 아버님의 눈치를 살피는 아주버님이었어요. 어머님과 형님은 이런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도 뭐가 그리도 좋은지 봄날에 머리에 꽃 하나 꽂은 미친 여자들처럼 하하호호 신나 있더라고요. 한 치 앞도 보지 못하는 그 해맑음에 절로 혀끝이 차지더군요. 저희 부부가 집 안으로 들어서자 아버님은 가족 모두를 한자리로 모았고 그제야 저희를 발견한 어머님과 형님은 입을 삐죽이며 저희 맞은편에 앉았어요. 왔구나. 앉거라. 다들 여기 모여봐. 쟤들은 또 왜 왔대요? 당신이 불렀어요? 나 아직 둘째네 보고 싶지 않다고 했잖아요. 당신이 아무리 이런 자리 만들어도 내 마음 풀리지 않는다고요. 둘째 제가 나한테 어떻게 했는지 다 말했잖아요. 어머님은 불만 가득한 목소리로 따지듯이 아버님을 향해 쏘아붙였고 아버님은 더는 참을 수 없다는 듯 주먹으로 바닥을 내리치시며 말씀하셨어요. 그만! 그 입 좀 다물어. 분위기 파악이 그렇게나 안 되는 거야? 아니 여보.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그러게요 아버님. 무서워요. 너도 그 입 다물거라. 지금은 두 사람 목소리조차도 듣고 싶지 않으니. 화를 꾸역꾸역 참고 계시는 아버님은 남편을 바라보셨고 그런 아버님의 눈빛을 읽은 남편은 아까부터 품에 꼭 끼고 있던 서류봉투를 내밀었습니다. 그 서류봉투엔 유전자 정보 연구라고 적혀 있었고 서류봉투를 유심히 보던 어머님과 형님은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요. 제가 두 사람을 피해 박스 뒤로 몸을 숨긴 날 제가 들은 충격적인 대화는 이러했습니다. 그러면 그 방해꾼은 이제 완전 나가리 된 거야, 엄마? 그게 그렇게 쉬운 줄 알아? 보채지 말고 기다려. 뭐든 다 순서가 있는 거야. 그래도 이제 거의 다 왔으니까 우리 딸은 즐길 준비나 해. 생각만 해도 너무 좋아. 그 진드기 같은 둘째만 몰아내면 이 집 재산이 다 내 것이 될 수 있다니. 처음에 엄마가 볼 거 하나 없는 남자에다가 엄마 아들이란 남자랑 결혼하라고 했을 땐 우리 엄마가 아주 아프구나 했는데 역시 우리 엄마는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어. 대단하고 존경해 엄마. 내가 생떼 같은 내 새끼인 너 떼놓고 남의 자식을 20년을 넘게 키웠는데 나한텐 땡전 한 푼 안 주고 자기 자식들 앞으로 다 물려준다니 그 꼴은 내가 못 보지. 남매끼리 결혼시킨 꼴이라 그게 좀 그렇긴 하지만 뭐 어떠니? 엄연히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인데. 어쨌든 넌 네 동서나 더 괴롭혀. 더 힘들게 하란 말이야. 이렇게 된 이상 둘째네한테 한 푼도 흘러가게 둘 수는 없지. 어떻게 해서든 둘째네랑 인연을 끊게 만들어서
네 남편이 이 집 재산 다 물려받게 만들어야 한다고. 알겠어? 그럼 나만 믿어. 나도 엄마 그렇게 집 나가고 아빠도 일찍 죽어버리고 고아로 산 지난 세월 제대로 보상받아야 하겠으니까. 고아는 무슨, 엄마가 몸만 여기 있었다 뿐이지 야금야금 너한테 해준 돈도 꽤 될 텐데. 그땐 그 돈이 엄청 많아 보였는데 이 집에 들어와 보니 푼돈이더라고. 나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집 재산 다 차지하고 말 거야. 당연하지. 둘째랑 영 끊고 나면 그 재산 누구한테 다 가겠니? 당연히 장남인 네 남편한테 다 가지. 넌 그냥 그 돈으로 평생 떵떵거리면서 살아. 어휴, 이런 당연한 소리 그만하고 밥이나 먹으러 가자. 그 노인네 오늘 일찍 들어온다고 했어. 빨리 갔다 와서 또 밥 차려야지. 나이도 많은 노인네가 쓸데없이 입맛만 좋아서는 무슨 밥을 그렇게 먹니? 아주 귀찮아 죽겠어. 운은 얼마나 좋은지 그 흔한 교통사고도 안 난다니까. 하여튼 그 노인네 명줄도 길어. 그날의 충격이 아직도 잊히지 않네요. 네, 맞습니다. 형님은 어머님의 첫 번째 이혼을 할 당시 데리고 오지 않은 딸이었습니다. 딸의 남은 가족이었던 전 남편이 죽자 어머님은 남몰래 시댁의 재산을 빼돌려 딸을 돕고 있었던 겁니다. 뭐 그것까지 어떻게 욕을 하겠어요. 하나뿐인 딸이 고아가 되어 이 험한 세상을 혼자 힘들게 살게 생겼는데 엄이라는 사람이 혼자 호의호식하면서 살 순 없었을 그 맘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아버님이 자기 자식에게 물려주실 재산이 탐나 부모 자식 간의 연을 끊어놓다뇨. 하물며 가족들을 속이고 어머님의 친딸을 며느리로 끌어들이다뇨.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람인 건 알았지만 정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욱 상식이 없는 사람이더라고요. 그 뒤로 무슨 말이 더 오갔지만 멈췄던 걸음을 이어가며 나눈 대화라 자세히 듣지 못했습니다. 사실 더 듣지 않아도 뻔했으니 위험을 감수하며 두 사람을 뒤쫓을 필요가 없었어요. 전 그 길로 시댁으로 들어가 어머님과 형님의 칫솔을 챙기고 여유분 칫솔을 찾아두고 나왔어요. 그 다음부턴 여러분이 들으신 대로 상황이 흘러갔죠. 남편은 아버님과 따로 만나 이 모든 사실을 알렸고 오늘 이 자리가 마련되게 된 것이었어요. 아주버님과 남편에게 했던 이유 모를 차별과 아버님과 남편 사이에서 이간질하던 어머님의 모습, 그 모든 것이 추악한 어머님의 욕심에서 시작된 것임을 알게 된 아버님은 배신감에 치를 떨며 말씀하셨어요. 얼굴 보니 이게 뭔지는 당사자들이 더 잘 아는 것 같군.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된 일인지 직접 말해보게.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딴 짓까지 벌인 것이야? 아버님의 호통에 형님은 고개를 푹 숙였고 어머님은 바로 무릎을 꿇으시곤 빌기 시작하셨어요. 여보, 내가 다 잘못했어요. 다 내 잘못이에요. 난 당신하고 결혼해서 배부르고 따뜻하게 잘 지내는데 아빠가 갑자기 죽고 한순간에 고아가 되어버린 내 딸이 너무 눈에 밟혀서 너무 불쌍해서 그랬어요. 늦었지만 이제라도 제품에 끼고 키우고 싶은데 차마 말할 용기는 없고 그래서 첫째랑 결혼까지 시키게 됐고요. 다른 뜻은 없었어요. 정말이에요. 그저 불쌍해서 그랬어요. 아버님은 그 순간 제가 보내드렸던 녹음 파일을 켜셨고 모녀의 추악한 대화 소리가 온 집을 가득 채웠어요. 두 사람의 대화를 엿들었을 당시 전 녹음을 했었고 처음부터 녹음하지 못한 탓에 내용은 짧았지만 남편을 고립시켜 연을 끊어버리겠다는 내용, 아주버님께 모든 재산이 가게 되면 내 딸은 떵떵거리며 살면 된다는 내용은 아주 선명하게 녹음되어 있었으니 모녀의 계획은 알고도 남았죠. 마지막으로 어머님이 혀를 차며 아버님의 명줄을 걱정하는 부분에선 어머님과 형님이 동시에 무릎을 꿇고 눈물 콧물 빼며 싹싹 비는데 불쌍하기는커녕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여보, 나 한 번만 용서해줘요. 내가 진짜 미쳤었나 봐요. 조금 전까지 그저 불쌍해서 그랬다고 하더니 이젠 변명거리도 없는지 그저 잘못했다며 울더군요. 형님은
아주버님께 매달리고 있었고요. 여보, 나 버릴 거 아니지? 우리 사랑했잖아. 난 그저 엄마한테 속아서 그랬어. 내가 진짜 돈만 보고 당신이랑 결혼했겠어? 당신을 사랑하니까 이런 짓까지 한 거지. 내 말 믿지? 나 믿지? 나 안 버릴 거지? 사랑? 네가 지금까지 나한테 한 행동 다 사귀고 기만이야. 내가 이거 소송 걸잖아? 너 그러면 바로 잡혀가. 알고는 있어? 그런 상황에 사랑 타령이 하고 싶어? 사기? 기만? 나 그런 마음도 없었고 그런 거 몰라, 여보. 나한테 그렇게까지 할 거야? 나 사랑하잖아. 아니, 사랑했잖아. 사랑? 비슷한 거 하긴 했지. 근데 지금은 전혀 아니고 지금은 그냥 내 눈앞에서 널 치우고 싶은 마음뿐이야. 그리고 소송 같은 건 안 할 거니까 그 대신 내 눈앞에 다신 네 머리카락 한 올이라도 보일 생각조차 하지 마. 이건 부탁 아니고 협박이니까 잘 새겨듣고. 알겠어? 아주버님의 말을 전혀 알아듣지 못한 형님은 더 거세게 아주버님의 바지가랑이에 붙들며 매달리기 시작했고 아주버님은 거칠게 형님을 밀쳐내셨어요. 어머님과 형님은 더욱 크고 서럽게 울며 싹싹 빌기 시작했고요. 아버님과 아주버님은 그런 두 사람에게 더는 듣고 싶은 말이 없으신지 두 사람을 끌어다 밖으로 쫓아내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날 아버님은 눈물까지 보이시며 남편에게 진심을 담은 사과를 전하셨어요. 지훈아, 내가 미안하구나. 내 진작 그 여자가 지훈이 너에게는 유달리 모질다는 것쯤은 알고 있었지만 내가 나서서 무엇라 하기는 곤란한 입장이었다. 그래서 그냥 언젠가는 두 사람도 정을 붙일 거라고 했던 게 이 상황을 이렇게까지 만든 것 같아 내가 정말 미안하구나. 이 못난 아비를 용서해 주겠니? 용서라고 할 게 있나요? 가족끼리? 저도 지난번에 버릇없게 굴어서 죄송해요, 아버지. 진심은 아니었으니 마음 푸세요. 그렇게 남편과 아버님은 뜨겁게 화해하게 되었고 계획대로 상황은 마무리되었어요. 저도 뒤늦게 한 사실인데요. 서류 봉투 안엔 아무것도 적힌 것이 없는 A4 용지만 몇 장 들어있더라고요. 유전자 검사라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버님과 남편은 봉투를 그럴싸하게 만들어 어머님과 형님을 잡을 덫을 만든 것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도둑이 제발 저린다고 봉투에 적힌 유전자 3글자를 보는 순간 이 계획은 성공한 것이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렇게 어머님과 형님은 아버님, 아주버님과 이혼을 하셨고 이 막장 드라마와도 같은 상황이 끝난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저의 어머님이었던 사람은 정말 뻔뻔하더라고요. 저에게 전화로 하시는 말씀이 그야말로 가관이었습니다. 여보세요? 무슨 일이세요? 아가, 잘 지냈니? 전 덕분에 잘 지내요. 제가 바빠서 그러는데 용건만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그게 아가야, 네 형님, 그러니까 내 딸이 그렇게 그 집에서 쫓겨나고 나서는 연락도 되지 않는구나. 내가 자기한테 어떻게 했는데 어떻게 그 애가 나한테 이럴 수가 있는지. 그래서요? 하소연이나 하시려고 전화하신 거예요? 그래서 말이다, 아가. 내가 갈 데가 마땅치가 않아. 내가 갈 곳이 생길 때까지만 너희 집에서 좀 지내면 안 되겠니? 네? 뭐라고요? 지금 저희 집에서 사시겠단 이 말씀이세요? 그래, 그동안의 정이란 게 있지 않니? 그래도 내가 네 남편을 무려 20년 넘는 세월을 키운 사람인데 그 정도는 해줄 수 있는 거 아니니? 내가 평생 같이 살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나도 그 정도 양심은 있단다. 그저 갈 곳이 정해질 동안만 신세 좀 지자꾸나. 순간 이 여자가 드디어 정신줄을 놓고 미쳐버렸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렇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말을 이토록 뻔뻔하게도 할 수가 있는지 전 도대체 이해되지 않았으니까요. 저는 터져나오는 실수를 참지 않고 말했어요. 어머님, 아니 아줌마 잘 들어요? 제가 아줌마 딸도 아니고 며느리도 아닌데 왜 아줌마를 제가 모셔야 하죠? 잊고 계시는가 본데
우리 엄연한 남이에요. 참 뻔뻔하시기도 하네요. 그이한테 아줌마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 잊으셨어요? 재산에 눈멀어서 가족 간의 영까지 끊어놓으시려고 했다고요. 그렇게까지 하셔놓고 오갈 곳 없으니 저희 집으로 오시겠다고요? 꿈도 참 야무지네요. 그리고 아버님이 돈 좀 드린 걸로 아는데 그 돈은 어떡하시고 이러시는데요? 많진 않아도 그 돈으로 사실 것 정도는 충분히 얻으실 텐데요. 아줌마? 너 지금 말 다 했니? 내가 너 이러니까 예뻐할 수가 없었던 게야. 그리고 다 지난 얘기 지금 다시 끄집어낸다고 달라지는 게 있니? 넌 어쩜 애가 한결같이 독하니? 나 같으면 이런 처지가 된 내가 불쌍해서 먼저 나서서 모신다고 했을 텐데. 넌 모신다고 하기는커녕 뭐? 아줌마? 네, 아줌마. 그래요. 저 독하고 못돼 먹어서 아줌마하고 더는 할 말 없으니까 아버님이 드린 돈으로 원룸을 얻어 사시든 찜질방을 가시든 알아서 하시고 다신 연락하지 마세요. 원룸? 찜질방? 너 진짜 나한테 이렇게까지 할 거니? 내가 이 나이 먹고 원룸이나 찜질방에 가서 어떻게 살아? 왜 못 살아요? 길거리에서 사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분들에 비하면 나쁜 처지는 절대 아니실 텐데요. 그리고 앞으로는 저한테나 남편한테나 연락하지 마세요. 한 번만 더 연락하시면 아버님께 다 말씀드려서 쥐고 계시는 그 돈 다 뺏어올 테니 그런 줄 아세요. 그렇게 저에게 대차게 까인 전시모는 폭이란 모르는 사람이었고 아주버님께도 연락을 하셨다고 해요. 용건은 뻔했죠. 아주버님께 집을 구해달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자신은 원룸이나 찜질방에선 죽어도 살 순 없으니 지난 20년간 키워준 값으로 40평대 아파트를 사달라고 했다고요. 40평대 아파트가 누구 집 개 이름도 아니고 참 대단하긴 대단하신 분이라 했네요. 그 뻔뻔한 요구를 들은 아주버님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전화를 끊어버렸다고 합니다. 대답할 가치를 못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바로 아버님께 모든 사실을 알렸고 아버님은 전 시모에게 연락을 해 다시 이런 연락을 한다면 그나마 줬던 돈을 다 뺏겠다고 단단히 못 박았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또 연락이 왔냐고요? 아니요. 그 돈이라도 챙겨야 했던 전 시모는 아예 잠적을 해버렸거든요. 혹시나 싶었는지 번호도 바꿔버리시고요. 잠적한 또 다른 한 사람, 바로 전 시모의 딸. 그 여자의 소식은 의외의 장소에서 전해 들을 수 있었어요. 친구 중 물류센터 직원인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전화가 왔더라고요. 네 형님이었던 사람 이름이 박은주 맞아? 박은주 맞아.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아? 아니, 요즘 쿠팡에 일용직 알바 오는 여자가 있는데 낯이 이상하게 익잖아.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글쎄 네 형님인 것 같은 거야. 아니 왜 한동안 네 카톡 사진 너희 가족 사진이어서 내가 자주 봤었잖냐. 박은주. 맞네, 맞아. 그 여자 여기에 와서 일하고 있어, 일용직으로. 어머, 진짜니? 그렇지 않아도 도대체 어디서 뭘 하고 사나 싶었는데 거기에서 일하고 있었네. 일하는 것도 아니지. 성실하지도 않은 사람이 일까지 못해서 일손 부족해서 진짜 급한 날 아니면 일하러 오지도 못해. 일용직도 사람 가려가면서 받아 얘. 그 여자 하는 꼴 보니까 모르긴 몰라도 밥 빌어먹고 살긴 참 힘들겠더라. 몸 쓰는 일은 몸 써야 돼서 싫고 머리 쓰는 일은 머리 아파서 싫고. 내가 여기 있으면서 여러 사람을 만나봤는데 그 여자 캐릭터도 보통 아니더라니까. 여러모로 잘 이혼하셨어. 네 남편 형. 아주 집안 말아먹을 사람이더라니까. 그래서 요즘은 안 와? 안 오는 게 아니라 정확히는 못 오는 거지. 뭐 어제는 급해서 부르긴 했는데 하는 꼴 보니 한동안은 또 못 올 것 같더라. 자긴 계속 일하고 싶다고 신청은 하는데 이딴 식으로 하면 다신 못 올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지. 평생 일용직이나 기웃기웃할 게 뻔하다 뻔해. 아니지. 일용직도 힘들 수도 있겠다. 일만 못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랑 잘 어울리지도 못하더라고. 그렇게 싸워. 그냥 막 싸워. 여기저기 시비도 잘 걸고 시비도 잘 걸리고. 하여튼 또 그 여자 일하러 오면 또 말해줄게. 친구 말을 들어보니
아직 정신 차리려면 멀었다고 생각했네요. 그래도 언젠가는 인생 살아는 게 쉽지 않다는 걸 좀 깨달았으면 하네요. 그런 날이 과연 올 줄은 모르겠지만요. 이렇게 드라마 같은 시댁 사건도 끝이 났습니다. 막장 드라마를 보며 저런 일이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걸까? 하고 생각했었는데 생각보다 다양한 사람들이 가까운 곳에 살고 있더라고요. 막장은 결코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저희는 행복하게 잘 살아가고 있어요. 아주버님은 그 사건 이후 이제 결혼 생각은 없다며 아버님께 물려받은 회사에 몰두하고 계세요. 아버님이 계실 때보다 매출이 오르는 것을 보면 아주버님 능력이 대단하시긴 한가 보더라고요. 아, 참고로 남편에게도 회사로 들어오시길 권하셨지만 남편이 단칼에 거절했어요. 남편은 회사에 관심도 능력도 없다며 확실히 못 박았죠. 아버님은 그런 남편을 많이 아쉬워하시며 지금 살고 있는 저희 집과 시골의 땅을 좀 주셨어요. 그렇게 대충 재산 정리를 하신 아버님은 요즘 저희보다 더 바쁘신 삶을 지내고 계세요. 어느 날부터 경로당에 다니시더니 거기서 사귄 친구분들과 여행도 다니시고 맛집도 다니시느라 아주 바쁘시더라고요. 그 사이 저희에겐 남편을 뚝 닮은 아들이 태어났어요. 지금은 5살인데 크면 클수록 아버님이 보이는 것이 유전자의 힘이란 참 대단하구나 싶어요. 3대가 나란히 걷고 있는 모습을 뒤에서 보면 모르는 사람이 봐도 한 핏줄이구나 싶을 정도로 체형, 걸음걸이가 닮았어요. 아, 그리고 저흰 아버님이 주신 땅에 집을 지을 계획이랍니다. 그 집에서 온 가족들과 다 함께 모여 살면 어떨까 싶어서요. 모여 살다 보면 또 크고 작은 문제들이 생겨날 수도 있겠지만 워낙 큰일을 겪었다 보니 다 헤쳐나갈 수 있을 것만 같아요. 행복하게 살아볼 테니 다들 응원해주세요. 이로써 제가 드릴 말씀은 끝이 났네요. 다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